초록빛의 윤기가 자르르.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간다는 연어. 강과 바다를 거슬러 오르는 강인한 생명력만큼이나 몸 안 가득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품고 있다. 부드러우면서 입안을 휘감는 고소한 맛 또한 천하일품인데 토마토 블루베리와 더불어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꼽힐 만큼 최고의 식재료로 인정받는 연어. 건강밥상 오늘은 연어와 함께한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다량의 비타민이 풍부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고혈압,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뇌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줘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세계인의 사랑 듬뿍 받으며 연어 피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연어. 유럽에선 연어 요리를 최고의 미식으로 꼽을 정도라고 한다. 연어와 마요네즈에 생크림까지 더해져 상큼함과 고소함의 정석을 보여준다. 오늘 첫 번째 요리는 연어꽃이 활짝 핀 연어 양파 샐러드. 두 번째 요리는 디톡스 레시피로 사랑받고 있는 초간단 한 그릇 요리. 입에서 살살 녹는 연어 아보카도 덮밥이다. 민물에서 태어나 바다에 살다가 다시 민물에 들어와서 죽는 생선 뭘까요? 연어입니다. 오늘은 연어를 이용해서 연어 양파 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홍빛으로 유명한 연어지만 엄밀히 말하면 붉은살 생선이 아닌 흰살 생선이다. 바다에서 성장하는 동안 섭취했던 크릴의 색소가 쌓여 몸이 붉게 변한 것. 우선 연어 양파 샐러드에 들어갈 연어를 잘 손질한 다음 얇게 편 썰어주는데 손질이 어렵다면 연어 필레를 구입해 사용해도 좋다. 연어는 크게 몸통, 뱃살, 꼬리 세 부위로 나뉘는데 부위별로 맛은 물론 조리법 또한 달라 만드는 요리에 따라 선택하는 게 포인트다. 연어 고르실 때 몸통과 뱃살 부분이 있잖아요. 뱃살 부분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회로 드시면 더욱 부드럽고요. 몸통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좀 적기 때문에 스테이크로 구워도 좋습니다. 달콤하고 알싸한 양으로 입맛 잡아줄 양파는 채 썰어 준비하고 양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자. 요리에 상큼함을 더해줄 레몬즙도 꼭 짜서 준비해둔다. 손질한 양파, 양상추는 찬물에 담가주는데 생기를 되찾을 뿐 아니라 양파의 아린 맛과 양상추의 플레를 잡아준다. 물에 담가뒀던 채소는 체에 받쳐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어야 드레싱이 묽어지지 않아 요리의 찬맛을 즐길 수 있다. 오늘 양상추하고 양파를 물에 담궈서 물기를 충분히 먹은 다음에 물기를 꼭 잘 제거해 주셔야만이 연어랑 잘 궁합이 맞고요. 양상추 없으면 양배추 곱게 갈아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연어 양파 샐러드에 들어갈 소스를 준비한다. 마요네즈와 생크림에 설탕, 레몬즙, 통깨, 그리고 연어의 단자 케이퍼까지 듬뿍 넣고 잘 섞어준다. 양파, 양상추를 밑에 깔고 썰어두었던 연어로 가지런히 덮어주는데 가운데에 연어꽃 한 송이까지 장식한 후 준비한 소스를 듬뿍 올려주면 깔끔한 비주얼의 연어 양파 샐러드 완성! 오늘 연어 양파 샐러드 소스가 타르타르 소스 비슷한데요. 레몬 좀 넣는데 유자청 넣어도 좋고요. 청양고추 좀 넣어도 좋고 또한 여기에 스리라차 소스, 태국 소스 있죠? 그거 넣어도 맛이 좋습니다. 연어에 풍부한 비타민 A, B, D, E, 거기에 비타민 C 풍부한 양파까지 맛도 그만, 영양도 그만 최고의 건강식이 탄생했다. 연어는 살이 연하고 향이 아주 좋아 혼자나 구이로 주로 많이 먹는데요. 오늘은 연어를 이용해서 연어 아보카도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광어, 우럭을 밀어내고 국민 횟감으로 등극한 연어. 맛있는 연어를 고르는 팁 하나. 비늘이 잘 붙어 있으면서 투명한 눈에 아가미색이 밝은 것을 고르면 된다. 연어 필레를 원한다면 살이 단단하면서 탄력 있는 걸 선택하는데 포장지에 물이 생기지 않은 것이 싱싱한 연어다. 우선 덮밥에 들어갈 연어는 큐브 모양으로 썰어 준비하는데 올리브 오일과 후추를 넉넉하게 뿌려 골고루 밑간해둔다.
연어 구입하실 때 요즘에는 잘 손질이 되어 있지만은 장가시가 있으면은 핀셋 같은 걸로 잘 뽑아주시고요. 오늘은 소금 간을 안 한 이유는 맨 마지막에 간장으로 간을 해야만이 더욱더 담백하고 맛이 좋아서 안 했습니다. 덮밥에 싱싱함을 더해줄 양상추. 양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준다. 천연버터, 아보카도도 손질하는데 씨를 제거한 후 숟가락 등을 이용해 과육을 분리한다. 파는 속살은 주사위 모양이나 얇은 편 모양으로 썰어둔다. 이어서 덮밥에 함께할 에그 스크램블을 준비한다. 소금 간을 한 달걀을 약불에서 재빠르게 저어가며 만들어주는데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야 타거나 눌어붙지 않는다. 아보카도 구입하실 때 보면은 초록색으로 구입하시잖아요. 초록색으로 구입한 다음에 적게는 4일, 많게는 5일까지 기다리시다가 보라색 정도로 바뀔 때가 가장 완숙된 상태입니다. 그때 잘라서 사용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둔 연어를 팬에 올리고 골고루 돌려가며 익혀준다. 이때 연어가 타지 않게 살짝만 익혀주는 게 포인트다. 요리의 마지막 단계, 따뜻한 밥에 양상추와 아보카도, 연어 등 준비한 재료를 하나씩 올려주는데 구운 김을 더해주는 게 포인트. 참기름과 간장도 넉넉히 둘러 마무리한다. 오늘 연어 굽기 정도는 믿음이 딱 좋고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선택해서 드시면 좋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간장 소스 이용했지만은 혹시 있으면은 발사믹 크림 소스도 추천합니다. 세상 쉽고 맛있는 한 그릇 요리, 연어 아보카도 덮밥. 이보다 더 건강한 맛이 있을까? 아보카도와 연어가 푸딩처럼 입에서 살살 녹는다. 연어는 염분과 콜레스테롤이 많아 과다 섭취하면 혈액 응고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소화력이 떨어져 설사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는 녹황색 채소가 좋은데 아스파라거스나 토마토, 브로콜리 등과 같이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선홍빛 윤기에 최고의 영양으로 사랑받는 연어. 초밥과 덮밥에 샐러드와 스테이크까지. 지금 우리는 연어의 무한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풍부한 비타민의 오메가3, 거기에 맛까지 갖춘 식재료. 최고의 맛과 영양 연어와 함께 잃어버린 입맛이 식탁으로 돌아온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며칠 후면 벌써 6월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른 더위가 찾아와서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 더울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폭염을 대비한 온열 질환 감시 체제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온열 질환 발생 환자 건수를 보니까 초여름인 6월 그리고 늦여름인 8월에 환자 수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이 더 더울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외출 전에 반드시 바깥 온도를 확인하고 옷은 조이지 않으면서 밝은 색으로 가볍게 입는 게 필요합니다. 또 장시간 밖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의 분해 산물 포도당. 위에서 분해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한 후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혈액으로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포도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혈액 내에 쌓여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처음부터 부족하게 분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해서 우리 혈액 내에 혈당이 쌓이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비만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당뇨 인구 1000만 시대. 하지만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 걸 모르거나 진단조차 받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데 내 몸 안에 시한폭탄 당뇨병. TV 주치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제는 국민병이라고 부를 만큼 흔해진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최근 성인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을 살펴보니까 30년 전에 비해서 무려 7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자, 특히 과거에는 당뇨가 이 중년의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20, 30대를 넘어서 10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당뇨의 전 단계인 잠재적인 환자 수가 많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봐야겠죠. 그래요. 그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오늘 이 시간 이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박근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당뇨가 국민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썩 달갑지 않은 수식어입니다. 네. 실제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당뇨약, 혈압약 많이 드시고 계신데 먼저 당뇨병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흡수한 영양분 중에 대표적인 게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먹은 이 포도당을 우리 몸의 근육 또는 지방세포 또는 여러 가지 간 이런 여러 가지 장기에 이제 영양분을 쓰기 위해서 운반해주는 호르몬인데 이 운반체 호르몬이 모자라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혈액 내에 당분이 많이 쌓이게 되고 쌓인 당분이 소변으로 넘쳐 흘러나가게 돼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연령 구분 없이 찾아오는 게 당뇨병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뇨병의 유병률 어느 정도일까요? 예, 우선 우리가 병원에 등록되고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앞으로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적어도 20% 이상, 20 내지 30% 정도 육박할 것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진단받지 않고 아직 치료되지 않은 환자분들,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 그 유병률이 아마 30%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한 집 걸러 한 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 이럴 정도로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당뇨병이 흔해진 이유, 당뇨병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대체로 우리가 이제 당뇨병 하면 제2형 당뇨병, 주로 이제 성인에서 오는 당뇨병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이제 가족적으로 이 당뇨병이 있는 이런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보시는 우리가 이제 식생활 습관이 무절제하게 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잦은 임신, 그다음에 이제 노화를 통하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는 비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당뇨병이 발병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당뇨병에 걸리면 살이 빠진다고들 하는데 당뇨병에 두드러지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당뇨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우리가 필요한 장기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들이 영양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체중 감소가 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혈액 내에 있던 당분들은 소변으로 흘러나가면서 물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심한 갈증, 그다음에 세포들이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공복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되는 손이나 발의 손발 저림 현상들, 졸음 또는 아주 심한 피로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히 3가지 증상을 보면 다음 물을 많이 마시고 다식, 음식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소변을 많이 보는 이런 3다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당뇨 전 단계인 잠재적인 환자 수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꼭 선별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한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우선 제2형 당뇨병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들이나 형제간들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비교적 이제 비만한 이런 환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45세 이상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이상지혈증 이런 경우 또는 이제 태어날 때 4kg 이상의 비교적 이렇게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태로 태어났거나 또는 이제 임신성 당뇨를 앓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정도
당뇨병에 이완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1형, 2형 이렇게 종류도 구분된다고 들었는데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당뇨병은 크게 제1형, 2형,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 기타 당뇨병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1형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기능이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불행히도 평생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 제2형 당뇨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더해져서 당뇨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성 당뇨병은 평상시에는 당뇨병이 없다가 임신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당뇨병인데, 이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고위험군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들은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서 반드시 이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신성 당뇨병인 경우에는 이게 그 임신성 당뇨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공복 혈당을 95 이하로 조금 더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당뇨병에 걸리면은 꾸준히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만큼 완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제1형 당뇨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 기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고, 제2형 당뇨병인 경우에도 우리가 열심히 조절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약물을 먹지 않고 잘 버틸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식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지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경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은 저희들이 조절하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혈압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평생을 애를 먹이면서 가는 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치료에 대한 그 장기화적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중요한 그런 관리로 떠오른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당뇨병 관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선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비만입니다. 비만하지 않도록,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비만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동반되어 있는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여러 가지 그 합병증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소. 이것이 당뇨병 관리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이 점도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정기적으로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혈액에는 이제 공복 혈당 또는 식후 혈당, 그리고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보통 평균 한 2달 정도의 평균을 보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흉부 엑스선 촬영, 그다음에 이제 건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해서 신경합병증에 대한 유무, 그다음에 이제 안과 진료를 통해서 안과에 대한 합병증 유무, 그다음에 이제 심전도,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질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방간, 그다음에 이상지혈증, 고혈압, 때에 따라서는 더 심하면 이제 심장에 허혈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협심증,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나 기능 장애로 인해 고혈당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로 미세혈관 손상을 유발해 망막, 신장, 심혈관 등 인체 주요 장기에 부전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한다. 우리나라 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당뇨병을 갖고 있거나 당뇨 위험군에 속한다. 오늘 병원 오신 거는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거죠? 최근에 다이어트나 운동도 안 했는데요. 한 5kg 정도가 빠졌고요.
밤에 자다가 한 2-3시간 간격으로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평상시에 식사 습관이나 운동을 하시는 편이세요? 운동은 직장 때문에 거의 못하고요.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좀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버님, 어머님 중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얼마 전에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당뇨 수치가 좀 있다고 나왔습니다. 성인 당뇨병 위험인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가족력.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또 비만한 경우는 반드시 당뇨병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이도 뒤늦게 당뇨로 진단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분은 당뇨병 초기 단계의 환자분으로서 당뇨병이 발병된 주 원인은 잘못된 식이습관, 운동 부족, 그다음에 약간의 유전적 관계 이것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약물 투약보다는 우선적으로 식생활 습관 개선, 운동 이런 같은 생활 개선을 통해서 먼저 최대한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 이후에 추적해서 필요하면 약물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병 치료의 가장 기본은 혈당과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인데 혈당 조절을 통해 심장마비와 뇌졸중, 심부전증 같은 만성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의 하나인 신장과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선 철저한 혈압 관리와 고지혈증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생활습관 교정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함부로 복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늘 병원에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한 5년 전에 당뇨 진단받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눈이 좀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혈당 조절은 어떻게 되시죠? 집에서 그냥 검사해볼 때는 한 100에서 120 정도 나오고 병원에서 당화형 혈색소 검사한 거는 한 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냥 당뇨 식단 조금 하면서 식전에 3알 당뇨약 먹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다. 망막병증이나 당뇨발 같은 만성 합병증부터 저혈당, 케톤산증 같은 급성 합병증까지 꾸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네, 이분은 4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여성 환자분으로 당뇨 유병 기간은 5년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당화색소 8% 정도로 혈당 조절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데 비해서 지금 환자분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아마 백내장에 가까운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합병증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완치가 아닌 조절과 관리에 있다. 따라서 당뇨병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생활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일정한 식사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철저한 운동요법을 통해 표준 체중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정기검진을 통해 만성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목표가 된다. 혈당은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혈액 내에 쌓이게 되는 혈당에 의한 당 독소와 혈당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해서 생겨나는 2차적인 지방 대사의 이상으로 인한 지방 독소가 같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 독소와 지방 독소에 의해서 혈관들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미세혈관 합병증 또는 중풍 또는 심근경색증과 같은 이런 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을 이룬다. 당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현재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0세 시대 건강한 노년과 장수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성인병인 당뇨. 철저한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삶의 질을 되찾아보자. 당뇨병은 극복할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 아침마다 공복에 혈당 검사를 하는데 올바른 혈당 검사 횟수나 시간대가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혈당 검사는 시간에 따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대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적어도 8시간 이상 공복이 된 공복 혈당과 그다음에 이제 식사 후 2시간,
이렇게 우리가 보통 검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 번, 아침 식후 2시간, 그다음에 점심 식전 식후, 저녁 식전 식후, 그다음에 취침 전 이렇게 하면 하루에 7번 혈당을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번의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혈당 수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 번, 저녁 먹고 식후 2시간에 한 번, 최소한 2번은 재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치료 중에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현 상태보다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올 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을 기록하시고 혈당을 체크할 수 있으면 꼭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혈당 검사를 할 때 어떤 게 정상이고 또 어떤 게 위험한 기준인지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면 8시간 이상 공복한 상태에서 2회 연속 측정했을 때 혈당이 126mg/dL 이상을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후에는 대개 200mg/dL 이상을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절하려면 공복 혈당이 110을 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후는 180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공복 혈당이 절대로 100은 넘지 않도록, 그다음에 식후 혈당은 160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은 세월과 함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급성으로 나타나는 급성 당뇨 합병증 분명히 있겠죠. 예, 우리가 당뇨병은 크게 합병증을 기간에 따라서 급성 만성으로 나눌 수 있고 혈관에 따라서 대혈관, 미세혈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급성 당뇨병 합병증은 치료 기간 중에 아무 때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혈당이 500 이상 되는 고혈당으로 인해서 뇌 기능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게 돼서 혼수를 유발할 수 있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또는 비케톤성 고삼투압성 혼수 이런 질환들이 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 당뇨병 합병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혈당이 확 치솟는 고혈당도 큰 문제지만 갑자기 훅 떨어지는 저혈당도 큰 문제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저혈당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예, 우리가 급성 합병증 중에 이 저혈당은 치료 중에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혈당이 위험한 이유는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또 이게 자주 될 때는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있던 식사량을 갑자기 줄인다거나 또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한다거나 또는 약을 한 알만 드시라고 했는데 임의로 2알, 3알 또는 인슐린 용량을 임의로 많이 늘려서 주사를 맞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당 떨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손이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혈당이 왔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증상을 한번 살펴보죠. 예, 저혈당은 이제 시간별에 따라서 초기에는 불안 초조, 그다음에 약간의 손떨림, 그다음에 식은땀이 난다거나 이런 정도로 시작해서 빨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이 혼수까지 초래할 수 있는, 또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저혈당의 증상들을 무엇보다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혈당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저혈당이 나타나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음식을 드시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우리가 흡수를 빠르게 하는 주로 단당류들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 그다음에 음료수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에 먹일 수 있으면 드리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절대로 이런 음식들을 함부로 드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기도를 막을 수 있거나 또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119나 빠른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병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또 다른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관에 따라서는 우리가 만성합병증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만성합병증은 침범되는 혈관에 따라서 미세혈관 합병증 또는 대혈관 합병증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세혈관 합병증은 크게 침범되는 장기가 우리 신경, 눈, 그다음에 콩팥 이런 장기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침범이 되겠고, 특히 이제 이런 그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신경합병증은 주로
이 손발 쪽에서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저리거나 시리거나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 침범되는 경우에는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또는 시력이 감퇴되거나 이런 경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은 이게 빨리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말기 신부전이라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합병증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혈관 합병증은 심근경색증, 뇌졸중이라고 말하는 중풍 이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해서 당뇨발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발의 신경이 둔한 상태에서 이게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고 난 다음에 빨리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그 상처가 이제 깊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가락이라든가 발목 또는 무릎까지 이렇게 절단하는 이런 그 아주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합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병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당뇨병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당뇨병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예, 당뇨병의 치료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식사요법, 두 번째가 운동요법, 이 2가지로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눠주셨는데 네. 좀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자면 음식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이렇게 식사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당뇨병 원인이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서 체내에 탄수화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우선 드시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의 분량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먹는 칼로리 중에 50% 정도를 탄수화물로 하고 30%를 단백질, 20% 정도를 지방으로 이렇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식이요법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힘든 걸로 생각하는데 이 당뇨병에 의한 식이요법이야말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한 식단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혈당이 조절되지 않거나 콩팥이 좋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되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당뇨병은 가장 균형 잡힌 건강 식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요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이 격렬한 운동을 해도 되는 건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운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당뇨병 환자분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운동요법이 필요한데 이제 질환에 따라서 운동 정도나 강도나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대개 젊고 큰 합병증이 없으면 저희들이 제한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뭐 조깅을 하시든 헬스클럽을 가시든 다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고령이고 심장이나 이런 그 뇌 쪽에 이런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에 관절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도 무리한 운동은 안 되실 것 같고 대개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걷는 운동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걷거나 아니면 이제 가볍게 뛸 수 있는 가벼운 조깅 정도 또 더 좋은 경우는 동네 뒷동산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이런 곳에서 이 가볍게 걷거나 또는 가볍게 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만약에 이제 관절에 많은 무리가 가시는 경우에는 물속에서 운동을 하는 아쿠아로빅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좀 조절을 해서 잘 되면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또 잘 되지 않을 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예, 약물 치료는 저희들이 보통 3 내지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식이요법, 그다음에 운동요법을 통한 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당뇨병 환자분들은 대개 한 70% 이상에서는 대개 경구 혈당 강화제, 먹는 당뇨병 약으로 대개 치료를 하고 계시고 그중에 이제 아주 소수 한 30% 정도에서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이 다 망가지고 없는 제1형 당뇨병, 그다음에 이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도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성 당뇨병, 또 그다음에 간이나 신장의 장애가 심해서
약물 복용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 다양하게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뇨병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 당뇨병의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요법이 되지 않으면 당뇨는 어떤 약을 쓰거나 어떤 운동이 가해진다고 해도 조절이 거의 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반복되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항상 치료 중에는 이 우리가 저혈당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중에 흔히 동반될 수 있는 저혈당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대다수 환자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운전 중에 저혈당은 본인뿐만 아니고 타인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 안에 이 사탕을 한 2개 정도 아니면 이런 캔 종류의 음료수 정도들을 반드시 비치하고 계셨다가 저혈당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 식욕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식욕과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당뇨병이라는 이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식에 대한 욕심을 최대한 버릴 수 있으면 버리자. 이런 그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랫동안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로 봐야 되겠습니다. 세모요? 네. 예. 왜냐하면 현재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는 단 것을 어느 정도 드신다고 해서 당뇨병이 생겨나지 않지만 그걸 오랜 기간 먹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다가 어느 정도의 한계에 오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그 당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살이 찌게 되거든요. 예. 특히 단순당들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비만이 또 2차적으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단맛이 나는 음식은 일정 기간, 짧은 기간에 드시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운동의 중요성도 짚어주셨는데, 자, 운동은 식사 전에 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치료 중에 흔히 나타나는 그 합병증이 저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던 운동은 절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좀 들어봤는데요.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좋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예, 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몸에 꼭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 근육으로 당분들이 많이 저장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근육 강화는 이 당뇨병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X입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규칙적인 식사, 그다음에 계획된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은 계획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새끼 정해진 식사량, 식사 시간을 꼭 지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간에 소량씩 먹는 간식은 사실 금기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단 중 무설탕, 무가당 식품은 많이 먹어도 안전한가요? 얼핏 생각해보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무설탕, 무가당 식품, 당뇨병 환자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무과당이라는 말에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그 현혹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단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예. 예, 이미 과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과 주스는 앞에 예를 들어서 무과당 사과 주스 이렇게 표현이 되면 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셈이 아니죠.
이미 사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과에는 사과 본연의 과당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무과당이라는 의미는 예. 사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과당에다가 새롭게 바깥쪽에서 과당을 첨가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게 설탕이나 과당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신 당뇨를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아기를 낳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당뇨는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임신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임신하고 나서 당뇨가 생겼다. 그렇다면 임신성 당뇨,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지 이 점을 물어보셨어요. 예, 대개 임신성 당뇨는 출산과 동시에 정상 혈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임신성 당뇨 환자분들 중에 5 내지 20% 정도는 이게 출산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그 체중을 완전히 이제 출산으로 인한 이 체중 증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산후의 체중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임산부들은 모유 수유를 통해서 체중 관리를 조절하시는 것이 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뇨병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예, 당뇨병은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약물, 식이, 운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식탐과의 전쟁이다. 이 식탐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당뇨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게 되고 또 심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철저한 식이요법, 식탐과의 전쟁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내분비내과 박근용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2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력을 키워주는 꾸준한 운동하기, 그리고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 습관 유지하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식단 관리는 평생에 걸친 숙제라고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좀 귀찮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